사실 우리가 알고 있는 링컨의 모습은 성공적인 정치인의 모습이 굉장히 강합니다. 근데 사실 링컨은 지금의 중남부 켄터키주의 아주 작은 시골 마을에서 정말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을 도와 모든 일을 했어요. 농사에 관계된 것, 뭐 돼지 키우는 것, 우유주하는 것, 뭐 이게 장작을 패는 것, 밭을 가는 것, 모든 일을 다 했었죠. 이런 링컨에게 학교 다닐 시간이 있었겠어요? 없었죠. 없습니다. 없었죠. 학교 교육을 거의 못 받았기 때문에 링컨이 받았던 총 학교 수업은 채 1년이 되지 못했어요. 거의 안 다닌 거나 마찬가지네요. 근데 어떻게 이제 미국의 대통령까지 됐을까? 독학을 했나? 이게 학교 교육은 거의 받지 못했지만 학구열은 대단했습니다. 특히 링컨 하면 떠오르는 게 독서. 그래서 틈만 나면 책을 읽고 살 돈이 없기 때문에 친구들에게 또 이웃에게 책을 빌려서 읽었습니다. 와. 근데 재미있는 게 이 링컨이 살던 동네에서 이 법원을 가려면 한 30마일, 한 50km 정도 떨어져 있는데 링컨이 직접 어렸을 때 걸어가서 변호사들은 어떻게 변호하나 그걸 유심히 들었다고 그래요. 그리고 이제 어른들이 이게 뭐 정치 얘기도 하고 뭐 주변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링컨은 자지 않고 세게 들었다가 동네 친구들에게 쉽게 얘기하는 걸 아주 잘했다고 그래요. 말도 잘했구나. 이게 나중에 링컨의 굉장히 큰 자산이 됩니다. 되게 이야기꾼 같은 느낌이네요. 바로 그렇습니다. 네. 근데 사실 링컨에 대해서 잘 알려지지 않는 사실이 하나 있는데 링컨은 힘이 장사였습니다. 어느 정도였냐면은 링컨이 정말 잘하는 운동이 하나 있었어요. 링컨은 이 스포츠의 최고 실력자였는데 12년 동안 딱 한 번 졌을 정도로 링컨이 잘했던 스포츠가 있는데 그 스포츠가 뭘까요? 12년 동안 딱 처음 듣는 얘기인가? 이건 아닐 거 아니에요. 이거는 이거는 약간 근접하고 있습니다. 이쪽이에요? 네, 근데 상대가 있는 스포츠입니다. 레슬링인가? 맞아요. 어디서 들은 것 같은데. 맞아. 바로 레슬링입니다. 맞아요? 많은 사람들이 그걸 예상하고 링컨이 키가 크잖아. 190이 넘는 사람이에요. 근데 보통 키가 크면 레슬링을 잘 못하잖아요. 어렸을 때 농사일을 많이 해서 그런지 말랐지만 우리 기현 씨처럼 근육질이었습니다. 그래서 일리노이 주와 인디애나주에 있을 때 레슬러로서 꽤 이름이 나 있었어요. 야, 대단하다. 어떻든 링컨이 23살 때 어릴 때부터 관심이 많았던 법 쪽으로 준칠하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그리고 링컨은 누구의 도움도 없이 혼자 독학으로 변호사 시험에 합격합니다. 그래서 그 후 이제 변호사로서의 링컨의 이제 삶이 시작된 것이죠. 독학으로 변호사. 어떻게 그렇게 됐지? 평범한 백인으로 살았던 링컨에게 이 사건을 계기로 링컨이 오늘의 주제인 흑인 노예들을 보는 시선, 또 흑인 노예들의 법적인 문제에 깊이 고민을 하게 됩니다. 일명 1841년 베일리 대 크로멜이라는 이 법정 사건인데 어느 흑인 소녀가 자기는 일리노이의 자유주에 살았었는데 계속 노예로 취급하니까 이에 반발해서 소송을 낸 거예요. 링컨이 이 소녀를 담당하는 변호사로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사건을 우연히 맡게 되면서 노예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하게 되는 계기가 된 거예요. 그래서 처갓집이 켄터키의 렉싱턴인데 3주 정도 살았다고 그래요. 그래서 유심히 살면서 노예들이 어떻게 생활하나, 노예들이 어떤 대우를 받고 있나, 이게 철사에 묶여가지고 목한 농장으로 끌려가는 거. 심지어 노예 경매까지도 직접 목격하고. 링컨으로서는 앞으로 이 노예 문제를 생각하게 된 굉장히 중요한 계기가 됐다고 합니다. 그럼 링컨은 노예 소유랑은 전혀 관련이 없는 건가요? 그런 얘기가 많이 있었죠. 근데 사실
링컨이 노예 소유자라고 비판하는 건 좀 와전된 것 같아요. 사실 링컨의 부인이 이 노예를 소유한 켄터키주의 귀족 출신입니다. 그래서 부인이 노예를 소유한 상류 귀족이기 때문에 아마도 링컨도 노예를 소유한 변호사가 아닌가 아마 그렇게 와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확실한 것은 링컨은 노예를 소유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자 링컨이 목격했던 이 노예들은 도대체 어디서 온 거예요? 노예제도의 역사는 과연 어디서 왔을까요? 이 비극의 시작을 알아보기 위해서 우리는 시계바늘을 400년 전으로 되돌아봐 갈 필요가 있습니다. 이때는 이 1619년 영국의 버지니아 식민지 제임스타운인데 정착촌으로 가는 길목의 어느 해안가에 배 한 척이 도착합니다. 이 배의 정체는 네덜란드 국적의 국기를 달고 있었지만 사실 영국 무장 상선이에요. 최종 목적지가 지금의 멕시코인데 이 식량이 떨어져서 잠시 이 버지니아 해안에 정박한 거예요. 배 안에 선원들만 있는 게 아니고 흑인 20여 명이 같이 있었습니다. 식량이 필요했던 그들은 이 지역의 정착민들에게 이런 제안을 합니다. 배에 싣고 온 흑인 20명과 식량을 맞바꾸자. 바로 여기에서 영국의 북아메리카 식민지, 지금의 미국에서 최초의 흑인 노예 거래가 이루어진 거예요. 물론 이제 15세기부터 대서양 노예 무역이 횡행하기는 했습니다만은 그 당시 이제 미국의 땅에서는 노예제도가 없었기 때문에 초기에 정착한 이 흑인 노예들은 사실상 계약 하인 신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아프리카 흑인들은 계약 하인 신분 계약증이 없었기 때문에 형식적으로는 계약 하인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주인이 마음대로 처분 가능한 노예 신분이나 다름이 없었습니다. 자, 노예 한번 선박을 한번 볼까요? 아, 그건가? 아, 선박 사진 무서운데. 지원 씨, 이 까만 게 뭐 같아요? 좌석 아니에요? 좌석? 앉아 있지는 않아요. 앉아 있는 게 아니라고요? 누워 있는 거예요. 아니 네, 비슷하게 누워 있는 누워서 거예요. 이거 막 겹쳐놨다고 막 전 봤던 것 같은데. 우리가 침대 네. 중에 이렇게 층으로 돼 있는 거 있잖아요. 네, 그런 거예요. 그렇습니다. 노예선에 이게 까만 선 하나하나가 노예 한 명 한 명을 이게 표시하는 거예요. 흑인 노예들은 짐짝처럼 층층이 쌓여서 배에 실려왔습니다. 전부 눕히게 하는 경우도 있었고 또 이 부족한 경우에는 쪼그려 앉아야 되고 노예들이 얼마나 비위생적인 이 환경 속에서 항해를 했을까요? 탈수, 또 이질, 괴혈병 이런 이 질병 때문에 많은 노예가 죽게 되고 그래서 노예를 가득 태운 선이 도착을 하면은 이런 목소리가 들립니다. 노예 팔아요, 노예 팔아요. 육성과 함께 전단지가 뿌려집니다. 노예 판매에 관계된 전단지가 뿌려집니다. 자, 그 상황을 담은 사진을 한번 볼까요? 애도 있네. 그렇죠. 애기도 같이 파는 거예요, 저. 그렇습니다. 애는 애가 클 거 아니에요. 이제. 다음 그림도 한번 보여주세요.
네. 이게 1769년 찰스톤, 사우스캐롤라이나에 있는 찰스톤에 나온 이게 경매 전단인데 94, 이 94명의 노예를 팔겠다는 그런 노예 전단지예요. 이게 보면은 39명의 남자, 15명의 소년, 24명의 여자, 16명의 소년 이렇게 상품이 아주 좋은 94명의 이게 노예를 경매합니다 하고 이게 전단지를 뿌렸던 이 실제 전단지입니다. 근데 보니까 나라 어디서 가지고 왔는지 또 밑에 있어요. 예, 밑에 있습니다. 예. 아 진짜? 시에라레온. 예. 사실 노예를 상품화했다는 얘기예요. 경매를 위해 노예들은 마치 진열 때 올라간 상품처럼 갑판에 쭉 전시가 됩니다. 그래서 구매자와 노예선의 선장이 이제 딜을 하는 거죠. 그 사이에 구매자들은 뭐 하겠어요? 노예들의 힘과 건강 상태를 보기 위해서 달려보게 하기도 하고 뛰어보게도 하고 말도 시켜보고 특히 노예들의 입과 눈을 자세히 살핍니다. This boy? Yes, open your 상품이 과연 mouth. Wider. 최상품인가를 보기 위해서 그러죠. Sick a day in his life? Jum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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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un, run, run. Very good. Higher. You see this? Very likely. He will grow into a fine beast. 자, 이렇게 해서 낙찰된 노예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뭐 등록제 같은 거 있을 그렇습니다. 것 같은데요. 소유가인되죠. 그래서 보통 등 가슴에 뜨거운 불에 달군 은재 낙관으로 주인의 이니셜을 새겼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이런 노예들이 특히 중요한 지역이 어디였겠어요? 바로 미국의 남부였습니다. 지금도 미국은 연방 국가잖아요. 네. 미국의 공식 명칭은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비연방 합중국이라는 얘기예요. 네. 그래서 각각의 주권을 가진 이 각 주들이 연합을 해서 만들어진 연방국이라는 얘기예요. 지도를 한번 볼까요? 조지아에서부터 사우스캐롤라이나, 노스캐롤라이나, 버지니아 이 정도가 미국의 메이저 남부주들입니다. 처음에는 미국이 전체가 농업사였잖아요. 근데 북부는 산업화가 되면서 상공업 위주의 경제로 바뀌어갔고 남부는 여전히 농업이 중심이 된 사회가 됐습니다. 그래서 노예 매매가 활발하게 됐는데 그런데 특히 이 농사 때문에 더 많은 수의 노예가 필요하게 됐습니다. 이 농사가 무엇일까요? 이게 뭐? 문제예요? 아니면 그냥 그냥 문제가 아닌가? 이거는 너무 담배? 너무 쉬운가 봐요. 네, 타일러 씨, 의류예요? 우리 옷 때문에 그렇습니다. 옷, 목화. 그렇습니다. 우리가 입는 옷의 원재료인 모카 때문입니다. 되게 모카의 열매는 이 7월, 8월경에 수확을 해야 되는데 제일 더울 때. 예,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솜이 땅에 떨어지거나 바람에 날아가면 상품 가치가 없잖아요. 그래서 최대한 빨리 따야 됩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많은 양의 모카를 딸 수 있는 어마어마한 노동력이 필요한 것이죠. 일일이 사람 손으로 했을 경우에 하루에 한 30kg 정도로 작업을 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러다 1793년에 역사적으로는 엄청난 발명품이 하나 만들어집니다. 바로 면화에서 면화실을 분리하는 조명기, 카튼진. 이 기계가 발명되면서 모카 재배 작업의 효율성이 확 높아집니다. 이 조명기가 이게 발명이 되면서 50배나 많은 모카를 따서 작업을 할 수 있게 된 거죠. 게다가 이제 국제적으로 모카의 수요가 엄청 늘어납니다. 이렇게 모카 농장은 남부의 주력 산업으로 떠오르게 됩니다.
자, 처음에 20여 명으로 이게 시작된 흑인 노예는 1860년 인구 조사, 그리고 남북 전쟁이 벌어지기 바로 직전의 인구 조사에 따르면은 390만 명 정도의 노예가 있었다고 합니다. 남부는 제 노예의 존재는 뗄 수가 없게 되죠. 그래서 어떤 지역에서는 남부에서는 이 흑인 노예 수가 100인 수를 능가한 것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18세기 말부터 19세기에 걸쳐서 노예 제도가 활성화된 것입니다. 자, 백인들은 이 흑인 노예를 부리며 편안한 생활을 하고 큰 돈을 벌어들이게 된 반면 흑인 노예들의 삶은 어떻겠어요? 갈수록 비참하게 됩니다. 돈이 트기 전에 농장으로 끌려가서 일일 수확량을 맞추기 위해서 하루 종일 일을 해야 됩니다. 게으름을 피우거나 피곤한 기색을 보이면 어떻겠어요? 처벌을 받습니다. 당시 노예들이 얼마나 괴로웠을지 그 당시 사진 한번 볼까요? 자, 이런 채찍과 이런 사슬 어떤 용도에 있을까요? 체벌용이네요. 체벌용. 아유 이거는 맞아서. 아유. 이 실제 사진입니다. 사실 북부에서도 공장이나 부두 그리고 건설 현장 같은 곳에서는 아주 적은 수이긴 하지만 흑인 노예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북쪽에서는 기계화로 인해서 점점 이 숙련된 백인 기술자들이 필요했기 때문에 대부분의 북부주들은 1850년까지 단계적으로 노예를 폐지합니다. 그런데 북부에서 왜 노예 제도를 반대했을까요? 노예가 필요 없으니까 딱히. 남부가 힘이 커지면 안 좋잖아요. 오, 비슷하게 접근했습니다. 미국은 당시 뭐예요? 서부로 급속히 확장됩니다. 그러죠? 서부로 팽창이 되는데 만약에 새로운 영토가 노예주로 연방에 편입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남부의 정치력이 훨씬 커질 거 아니에요. 그래서 북부는 긴장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기를 쓰고 이런 정치적인 이해 타산 때문에 노예제도 폐지를 주장하고 나선 거예요. 어떻든 이제 노예제도 때문에 남부와 북부에서는 여러 가지 갈등이 빈번하게 발생을 합니다. 그런데 1808년 연방법으로 아프리카에서 노예를 수입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이 탄생합니다. 더 이상 값싼 노동력이 들어오지 못한다는 것은 남부에게는 어떻겠어요? 청천벽력 같은 법일 거 아니에요? 더 이상 노예를 사들이지 못하게 되자 남부 농장주들이 기발한 어떤 극단적인 방식을 사용하기로 하는데 여기서 문제 나갑니다. 노예 수입이 금지되자 노예 품귀 현상이 발생한 일부 남부 지역에서는 흑인 노예를 늘리기 위한 특별한 방법을 생각해낸다. 이 방법은 무엇일까? 정답인지는 모르겠는데 애가 뭐 노예 부모한테 태어나면 그 애도 노예다 하는 그런 건. 저는 이 질문이 제일 어려운 질문인 줄 알았는데 너무 빨리 맞춰버리는 것 같습니다. 네. 약간 좀 생각을 바꿔야 되는 게 뭐냐면 노예 가문에서 태어난 아이도 노예가 된다. 근데 그렇기 때문에 계속 많아질 수가 있잖아요. 어떻든 노예의
자연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여자 노예들을 선별해서 출산을 뭐예요? 강요하게 됩니다. 아니 그러면은 일부러 막 애를 더 낳게 하는 거예요? 그런 경우도 많았습니다. 너무 심한데? 자, 원래 노예들은 미국 시민이 아니기에 법적으로 결혼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사실혼을 인정하고 자연 출산을 조장한 것이죠. 부부간이나 부모, 자식간이라 하더라도 주인이 얼마든지 떼어서 팔 수가 있었습니다. 일부 농장주들은 그래서 노예들이 이제 혼인서약에 그런 게 있잖아요. 죽음이 우리를 갈라놓을 때까지 그걸 아예 빼버렸습니다. 왜냐? 결혼한 이후에도 언제든 주인 마음대로 되팔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진짜 이게 금지된 노예를 이게 수입을 하다가 적발이 되면 약 $800 정도 벌금을 냈습니다. 오늘날 가치로 우리 돈으로 하면 2천만 원 정도, 굉장히 큰 돈입니다. 당시 보스턴 기준의 목수 이게 일일 임금을 보니까 팀장 수준이 $1.75예요. $1예요? 예, $1.75 하루 임금이. 하루. 그러면 적어도 한 1년 반 정도를 모아야 될 굉장히 큰 돈입니다. 만약에 노예선을 제조하다 적발되면은 $20,000의 중벌금이 부과됩니다. 그러자 이제 미국 전역에서는 자위주에 사는 흑인들을 납치해서 노예로 팔아넘기는 흑인 납치 사건까지 일어납니다. 맞아. 그 노예 12년에도 그런 내용이거든요. 북부의 자유인을 강제로 납치해서 술 취하게 만들어서 잠든 사이에 남부로 팔아버리는 거예요. Cheers. Cheers. One too many libations? 그러자 남부 노예들은 한 가지 방법을 선택을 합니다. 바로 탈출을 감행하죠. 이 탈출한 남부 노예들이 도망친 곳이 어느 쪽이었을까요? 북부구나. 예, 북부입니다. 거기가 폐지했으니까. 그렇습니다. 예. 이들을 도망가지 못하게 통행 금지령을 내립니다. 그래서 8시가 되면 대체로 이 통행 금지령이 내려져서 이 시간 이후로는 어느 노예도 예출할 수가 없게 됩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도망치는 이 노예들을 잡기 위한 현상금이 많이 붙게 될 거 아니에요? 현상금. 이 프로페셔널, 전문 노예 사냥꾼들이 생겨납니다. 신호꾼. 그래서 이 죽기 살기로 도망가는 흑인 노예들, 그리고 그들을 쫓는 전문 노예 사냥꾼, 그리고 마을 보안관, 무자, 기마, 순찰대 다 한 통속이에요. 이들이 뒤쫓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도망가던 노예가 이들에게 붙잡히면 과연 어떻게 됐을까요? 상상도 하기 싫었대요, 선생님. 뭐 엄청난 체벌은 기본일 거고. 그렇죠. 족쇄를 그렇습니다. 예. 아주 끔찍한 처벌이 기다리고 있었죠. 벌겋게 달군 인두에 몸을 지지거나 목에 이 족쇄를 채우기도 하는데 한번 사진을 볼까요? 이게 실제로 남북전쟁 때 북군이 입수한 실제 사진입니다. 이게 아마 루이지애나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 이게 도망가다가 잡혀왔을 경우에 이렇게 목에 족쇄를 이렇게 한 거예요. 이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심지어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다른 사진 한번 보여주실까요? 여기다 방울을 달아서 소리나게 하는 것입니다. 왜? 도망 노예니 조심하고 또 도망갈 수 있으니 다 봐라 이거예요. 와, 본인은 얼마나 시끄러울까.
채찍질은 기본이었겠죠. 남자의 경우에는 거세까지 합니다. 사실입니다. Come here, boy. 자, 도망가다 잡히면 이런 어마어마한 형벌이 기다리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도망친다는 건 뭐예요? 너무 비참하니까. 너무나 삶이 비참하고 힘들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계속 이 도망치는 노예들을 막기 위해 농장들은 더 강력한 이 법을 아예 만들어 버립니다. 그게 1850년 도망 노예법입니다. 도망친 노예가 잡히면 바로 주인에게 돌려보내줘야 한다는 법이에요. 자, 이게 말이 됩니까? 1808년에 노예 수입 금지법이 통과됐잖아요, 연방법에서. 근데 이게 아이러니하게 이제 남부는 어떤 수를 쓰더라도 노예 제도를 지키려고 한 거예요. 이제 북부는 노예 제도를 폐지하려고 하고. 그런데 이때 아주 중요한 사건이 발생합니다. 바로 유명한 드레드 스캇 이 사건인데, 이 드레드 스캇이라는 남부 미주리 출신의 노예가 이 자유주의인 북부에서 오랫동안 살다가 다시 고향인 미주리로 이사 오게 된 거예요. 그런데 주인이 죽고 나서 여전히 본인이 노예 취급을 받게 되니까 소송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결국은 이제 연방 대법원까지 올라갑니다. 이 소송이 남북 전쟁의 도화선이 됩니다. 미국은 입법, 사법, 행정이잖아요. 이제 노예제도가 너무 민감하니까, 정치적으로 민감하니까 입법부와 행정부는 손을 놔버려요. 손을 놔버린 지 상당히 오래됩니다. 이제 드디어 사법부가 무언가 결정적인 결정을 해야 할 순간이 온 거예요. 그래서 이 판결은 초미의 관심이 된 것이죠. 대법원은 남부의 손을 들어줍니다. 진짜? 여기 문제 낼까요? 당시 남부 출신의 인물이 대법원장을 맡고 있었다. 드레드 스콧이 패소하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 알고 봤지 드레드 스콧이 대법원장의 노예였어요. 진짜? 아, 상상력이 대단합니다만은 아닌 것 같아요. 이 말도 안 되는 노예 제도의 실상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 답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노예가 어떤 신분입니까? 아, 국적을 가진 자가 아니라고 보는 건가요? 아주 근접했어요. 아주 근접했어요. 혜성, 예, 혜정 씨. 그 드레드 스콧은 미국 시민이 아니어서 그거에 맞습니다. 예, 정답입니다. 타일러 씨가 맞힌 거나 마찬가지인데 굉장히 어처구니 없는 이게 소문이 없어. 예, 이게 결정인데, 대법원이 남부의 손을 들어준 이유는 이거예요. 노예는 미국 시민이 아니기 때문에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그래서 이 소송은 뭐예요? 무효다. 원천적으로 무효다. 소송 자체가 안 된다.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제 남부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요? 그거 봐라. 사법부도 우리 편이지 않느냐. 축제 분위기입니다. 북부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이제 노예를 해방시켜야 되겠다. 이렇게 뭉치게 되고, 남부는 또 남부대로 똘똘 뭉치게 됩니다. 그로부터 3년 뒤 1860년 미국은 대통령 선거를 앞두게 됩니다. 노예 제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적어도 남부 출신이나 아니면 남부의 우호적이고 긍정적인 대통령을 꼭 만들어야 될 지금 상황입니다. 북부는 어떻게 했어요? 해제하는 쪽으로. 안 돼. 북부는 드레드 스캇 판결로 기세가 등등해진 남부의 코를 납작하게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또 강력한 후보를 내서 선거에서 이겨야 됩니다. 그런데 북부에서는 갑작스럽게 부각되는 스타가 등장합니다. 당시 변호사로 정치가로 서서히
이게 부각되고 있던 에이브럼 링컨. 2년 전으로 되돌아갑니다. 링컨이 밀리노이주 연방 상원 의원에 출마합니다. 그의 상대는 민주당에서 차기 대통령 후보로 각광을 받고 있는 스티븐 더글라스. 연방 상원인 스티븐 더글라스와 7차례의 논쟁을 벌인 유명한 스티븐 더글라스와 링컨 더글라스 디베이트가 논쟁이 바로 이거예요. 엄청 유명해요. 이게 링컨은 스티븐 더글라스의 논쟁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분열된 집은 올바로 설 수 없다. 나는 이 나라가 절반의 노예주, 절반의 자유주로 지속될 수 없을 것이라고 믿는다. 근데 분위기가 아주 링컨이 그 얘기했을 것 같은 굉장히 근엄하게 또 명확하게 얘기를 하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중요한 것은 미국이라는 나라가 추구하는 자유와 평등의 가치는 지켜져야 한다. 그 나라의 가치를 지키고 남부와 북부의 분열을 막기 위해서라도 노예제도는 궁극적으로 폐지돼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링컨은 이 연설로 인해 미국인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게 됩니다. 스타가 됐네. 말을 잘했어. 인생은 한 방이에요. 이 스티븐 더글라스 연설로 인해서 이 시골 이게 일리노이에서 그저 그런 정치인이었던 링컨이 적어도 북부의 네. 스타로 떠오르게 됩니다. 그래서 1860년 선거에서 북부 사람들은 이른바 노예 해방론자인 링컨의 깃발 아래 집결하게 됩니다. 결국 링컨은 북부의 한 주의 이탈도 없이 압도적인 지지를 받으며 대통령에 당선된 거예요. A house divided against itself must fall. 그런데 또 링컨이 취임 연설 때 노예제도를 찬성하는 듯한 발언을 해서 훗날 많은 사람들이 헷갈린 거예요. 이걸 두고 의문을 제기합니다. 이게 링컨하고 유사한 이게 포스로 얘기했던 규현 씨가 한번 읽어줄래요? 네. 나는 노예제가 있는 주들에서 노예제에 간섭할 목적이 직접적으로나 간접적으로나 없다. 나는 그렇게 할 법적인 권한이 없다고 믿고 그럴 의향도 없다. 응? 이건 좀 무슨 얘기? 지금 대통령이 됐습니다. 근데 노예 해방론자인 링컨이 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고 나서 지원 씨 어떻게 생각해요? 그쪽 일을 해라 뭐 이런 느낌이라서. 이게 뭐 이게 대통령이 아주 좀 왔다 갔다 하잖아요. 남부의 편도 좀 들어준 거 아닐까요? 그러니까 남부가 워낙 쪽에 그 센 성향을 가지고 있으니까. 왜 남부의 편을 들어줬을까요? 그러면 계속 싸우는데? 북부랑 남부를 어쨌든 통합을 시키고 싶으니까. 통합이 안 되지 그게. 말 그대로 권한이 없다고 하잖아요. 실제로 대통령이 주에서 운영되고 있는 거에 간섭할 아무런 힘이 없는 존재예요. 대통령 그렇게 힘이 이게 두 네. 분은 미국에서 왔기 때문에 제가 정확히 그 의도를 압니다. 이렇게 우리가 볼 때는 대통령인데, 근데 미국의 시각에서는 대통령은 행정부의 수반이지 다 하는 거 아니에요. We the people. 칼슨 씨도 동의했지만 대통령으로서 이게 내 권한이 아니에요. 그럼 그냥 무책임한 발언이 아니라 진짜 현실이 그거였네. 바로 키워드를 이제 지원 씨가 한 거예요. 현실적으로. 그래서 얼뜻 보면은 노예 해방을 찬성하는 듯한 발언을 한 것 같지만 전후좌우를 보면은 우선 연방을 지켜야 되는 현실적인 순간에 링컨이 맞닥뜨린 거예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되면서 나라를 분열시키지 않고 통합하려는 그런 책임감도 같이 있었던 거네요. 그렇습니다. 네. 노예제 반대가 아니에요. 노예제 확대를 반대한 거예요. 근데 그것 때문에 링컨의 이중성, 너 이 대통령이 뭐냐라고 얘기한 거예요. 근데 대통령 당선 어쨌든 간에 그런 노예제도 폐지 쪽을 가지고 있는 대통령이 됐는데 예. 남부 사람들은 좀 들고 일어났을 것 같아요. 바로 들고 일어났죠. 예.
대통령 되자마자요? 되자마자 남부주에서는 이미 선거 기간 동안에 링컨이 되면 우리 연방에서 탈퇴하겠다. 으름장을 놨습니다. 링컨이 됐습니다. 예상대로 남부의 7개 주가 먼저 연방에서 탈퇴합니다. 한번 칠판을 한번 보실까요? 버려 그냥 바로. 위기네. 먼저 사우스캐롤라이나? 예, 가슴이 맞았습니다. 이 사우스 캐롤라이나가 미국 남북 전쟁 전에 남과 북의 이 정치적인 경쟁에서 가장 중요한 주입니다. 그래서 사우스 캐롤라이나가 역시 먼저 치고 나가죠. 연방을 탈퇴합니다. 그래서 사우스 캐롤라이나 시작으로 미시시피, 플로리다, 엘라바마, 조지아, 루이지아나, 텍사스 순으로 연방에서 탈퇴해버립니다. 그리고 1860년 12월 남부연합을 창설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4월 12일, 역사적인 날이죠. 썸터 연방 요새를 남부군이 공격합니다. 그래서 전쟁. 미국 역사상 가장 참혹한 전쟁이자 가장 많은 희생자를 낸 남북 전쟁이 발발하게 된 거예요. 사 년 동안 전투에서 한 200차례가 넘는 크고 작은 전투가 벌어질 만큼 치열한 전투였습니다. 60만 명이 사망해요. 60만 명이 사망해요. 수점을 당시 60만 명이 어느 정도냐. 베트남 전쟁 이전에 미국이 참전했던 모든 나머지 전쟁에서 발생한 사망자 수보다 더 많은 숫자예요. 어마어마하죠? 또 1차 세계대전 때 미국이 입었던 총 재산 피해보다 더 많은 피해를 입었던 미국의 내전, 우리는 남북전쟁이라고 그러잖아요. 남북전쟁입니다. 자,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누가 1위였을까요? 사실 전력만 놓고 보면은 북부가 월등히 우세했습니다. 그 남과 북의 전력을 비교하는 게 차이가 많이 나네요. 차이가 많이 나죠. 북부는 2,200만인데 남부는 900만이에요. 산업 노동자 수는 북부가 130만인데 남부는 고작 11만. 철도 길이 이 전쟁에서는 이 수송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네. 2만 2천 마일인데 남부는 고작 9천 마일. 전력상으로 보면 남부는 해서는 안 되는 전쟁이에요. 그렇지만 적어도 남부는 사기와 정신력에서는 앞서고 있었다고 믿었던 거예요. 또 사실 그랬습니다. 남부의 입장에서는 이게 영토만 지키면 되지만 북쪽에서는 뭐예요? 삼켜야 치고 들어가서 패배시켜야 됩니다. 그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또 당시 전쟁에서는 이제 우방이 중요하잖아요. 영국과 프랑스 같은 강대국들이 남부의 면화에 상당히 의존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겠죠? 그래서 이 애국의 원조를 받는 데에도 남부가 훨씬 유리했습니다. 실제로 첫 해인 1861년 전투에서 남부연합이 만만치가 않았어요. 이런 와중에 남부가 외교적으로도 북부를 압박하는 거예요. 애국으로부터 남부의 독립을 승인받도록 외교적으로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1861년 남부연합은 영국과 프랑스로 외교 특사를 보내요. 생각해보세요. 만약 영국과 프랑스가 남부연합을 도와서 남북전쟁이 개입하면 북부 입장에서는 어떻게 되겠어요? 큰일이죠. 너무 불리하죠. 너무 불리하죠. 잘못하면 전쟁이 길어지게 되고 오히려 북부가 에이 전쟁 그만하자고 전쟁을 포기할 수도 있는 급박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때 대통령 링컨이 히든 카드를 냅니다. 1863년 1월 링컨이 노예 해방령을 선포해버립니다. 노예 해방령을 선포해버립니다. 아니 그거 아까 또 그게 안 된다면서 자기 권한이 없다면서요. 근데 이제 한 거예요. 전쟁이 일어났으니까 전쟁 중에 그거를 예. 선포한 전쟁 중에는 또 거예요? 돼요 그게? 와. 극단적인 선택을 한 거죠 어떻게 보면. 바로 그렇습니다. 승부수를 건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남부연합의 정부에 있는 노예들에게 해방을 선포해버립니다.
미국에서 강의할 때나 우리나라에서 강의할 때 학생들이 가장 헷갈린 거예요. 처음부터 하지 이게 뭐야 이게. 전쟁이 한참 지난 이후에 지금 63년에 전쟁 61년에 터졌는데 노예 해방을 선언한 데에는 정치적인 전략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링컨 대통령이 노예 해방을 선언한 순간 영국과 프랑스는 절대 남부 연합을 도로 적어도 동맹을 맺을 수는 없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영국과 프랑스는 이미 노예 해방을 선언했어요. 그런데 만약에 이렇게 선언했음에도 불구하고 영국이나 프랑스가 남부 연합을 돕든지 동맹으로 가면은 국민들이 가만히 놔두겠어요? 안 되죠. 그래서 링컨은 이 남부 연합을 외교적으로 영국과 프랑스로부터 고립시키기 위해서 히든 카드를 쓴 거예요. 그래서 링컨은 이 선언을 통해서 이제는 우리가 전쟁을 하는 이유는 노예를 해방시키기 위한 것이다라고 만천하에 선포를 해버렸어요. 인간의 자유라는 보편적 가치인 명분을 만들어버린 거예요. 되게 숭고한 명분이네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남북 전쟁 당시 약 18만 명의 이 해방 흑인들이 북부 연방을 위해서 참전을 합니다. 그래서 링컨의 노예 해방 선언은 남북 전쟁의 뭐예요? 신의 한 수였습니다. 자, 그래서 남과 북의 전력 차이에도 불구하고 만만치 않게 버티고 있던 남부. 하지만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수세에 몰리게 됩니다. 그때 북부가 승기를 잡을 수 있는 결정적인 전투가 일어납니다. 남과 북의 운명을 가른 곳이자 링컨의 진면모를 볼 수 있는 장소가 있습니다. 이 두 번째 여행지를 오늘 떠나서 얘기를 계속 해보겠습니다. 뉴저지, 버지니아, 뭐 오하이오 등과 굉장히 인접한 펜실베니아주인데 펜실베니아주는 어떤 곳이에요? 거기가 되게 좀 독특해요. 옛날에 막 독립 전쟁을 했을 때 주들이 같이 연합해가지고 전쟁을 했잖아요. 그러면 약간 임시 정부 같은 거를 거기서 개최를 하고 약간 이제 나라의 핵심적인 역할을 많이 했던 주예요. 그리고 이제 엄청 유명한 영화도 거기서 찍었는데 락키라는 영화. 그 네. 복싱. 네. 이거요? 네, 그 노래 알잖아요. 빠밤밤. 그 유명한 계단이 있어요. 맨 마지막에 계단. 포즈, 계단. 네, 이제 락키 사람들 가서 이제 사진 찍어요. 이제 포즈 하고. 펜실베니아는 자유의 상징입니다. 미국에서 가장 먼저 여자들에게 투표권을 줬던 데가 펜실베니아예요. 여기서 도대체 어떤 사건이 벌어지는 거예요, 교수님? 자, 이 남북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전투로 손꼽히는 전투가 여기에서 벌어집니다. 게티스버그 전투가 벌어진 곳이 바로 이곳이에요. 미국 남북 전쟁의 흐름을 바꿨던 가장 중요한 전투였습니다. 수세에 몰렸던 남부가 승부수를 던진 곳이에요. 근데 이래가지고는 안 되거든. 에이, 그냥 한번 진격을 해보자. 북부가 받아주겠어요? 총력전이 벌어집니다. 어마어마한 군인들이 이 조그만 시골 게티스버그에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남부가 무려 7만 5천, 그 당시 남부 7만 5천은 어마어마한 병력입니다. 북부가 약 10만이 모여듭니다. 치열한 전투 끝에 누가 승리했을까요? 당연히 이제 북부가 승리를 하죠. 결국 연방이 승리했으니까. 여기에서 약 한 남과 북 합해서 5만여 명이 사상자를 낳았습니다.
그 중에서도 남부의 피해가 굉장히 막대했죠. (4개월) 뒤에 여기에 와서 링컨이 전몰 장병들을 위해서 연설을 했던 게 게티스버그 연설이었던 것입니다. And that government of the people, by the people, for the people, shall not perish from the earth. 역사상 가장 훌륭한 그리고 감동적인 연설 중 하나로 손꼽히는 바로 그 연설입니다. 너무 잘 아시죠?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정부. 어디 들어봤어요. 들으려고 한 건 아니었는데. 사실 이 연설은 단어로 얘기하면 책 300단위가 안 됩니다. 많아야 3분이에요. 와. 많아야 3분이에요. 와, 3분. 정말 짧은 연설이지만 도대체 왜 지금까지 미국 역사상 가장 많이 인용되는 연설이 되었을까요? 사람들이 긴 거 안 좋아해요. 그래서 링컨은 천재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대통령이 3분짜리 연설을 하기 쉽지 담아야 돼. 않은데. 오직하면 3분 요리가 나와요. 마의 3분. 사실 링컨이 주 연설자가 아니었어요. 이게 미국이 재밌는 부분인데 이 게티스버그 연설에 초대된 사람이 주 연설자가 전 하버드대 총장이었는데 이분이 무려 1시간 반, 어떤 사람은 2시간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안 돼. 진짜 싫어. 안 돼. 지금 역사에서는 그 총장의 연설은 아무도 기억하지 못하지만 3분 링컨의 연설은 지금도 인구에 해자됩니다. 와, 역시 그 이유가 짧게 뭔지 해야 아세요? 돼. 진짜 짧아서 그런 것 같아요. 그 이유는 게티스버그 연설 전체에서 링컨은 단 한 번도 The United States of America라는 용칭을 쓰질 않아요. 왜? 링컨에게는 국가의 명칭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국가가 추구하고자 하는 뭐예요? 가치, 자유와 평등이 훨씬 중요했던 거예요. 와, 멋있다. 이 연설에서 링컨은 미국 역사의 가장 어두운 순간에 국민들에게 진정한 민주주의, 미국이란 나라가 추구해야 될 가치에 대한 절대적인 자부심과 긍지를 되새긴 거예요. 연설문을 보통 우리가 학교에서도 많이 접하고 항상 그게 미국 역사상 가장 유명한 연설문이다 하고 이렇게 배우긴 하는데 전쟁을 하고 있으면 훗날을 생각해야 될 거 아니에요. 남부 연방을 흡수를 다시 해야 되는데 그러면 말을 어떻게 하느냐가 굉장히 그렇습니다.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일부러 The Confederate 누구누구, The Union 누구누구 이런 말을 남겨버리면 또 통합시키는 다시 거에 도움이 동학하는 안 게 돼서. 더 어렵죠. 바로 그렇습니다. 여기서 적군이란 말도 전혀 낱말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자, 치열했던 게티스버그 전투 이후에도 전쟁은 2년 더 지속됩니다. 그러나 마지막 9개월 북군의 총공세로 말미암아 남부는 수도 리치먼드가 함락이 됩니다. 그리고 남부의 총사령관 로버트 리 장군이 항복 문서에 서명하면서 4년여의 전쟁이 이제 끝나게 됩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피로 말미암아 약 400만 명의 노예가 이제 자유를 얻게 된 거예요. 그리고 남북 전쟁이 종결하고 채 5일이 지났을 때 링컨에게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웁니다. Mr. Lincoln has just stopped the drum. 스트레스가 극심했을 거 아니에요, 대통령으로서. 스트레스 풀려고. 영국을 보기 위해서 이 극장을 찾습니다. 거기서 암살 사건이 발생한 거예요. Sic semper tyrannis! Mr. Lincoln! Mr. Lincoln!
링컨은 전쟁의 이 승리의 기쁨을 채 누리기도 못한 채 세상을 떠나게 되죠. 링컨 덕분에 자유를 얻게 된 흑인 노예들의 삶은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노예가 해방됐어요? 예. 그러면 난 뭐가 되는 거예요? 네. 미국 주민이 되는 거예요? 아니면 뭐 자유인. 그냥 미국 시민이 되는 것이죠. 미국 시민이 돼요? 근데 실질적으로 완전 평등해지진 않았잖아요. 예, 이 당시 해방이 됐지만 법적으로 실질적으로 과연 평등을 누렸을까? 이 흑인 노예에 대한 뿌리 깊은 이 편견 차별은 계속 덮겠죠. 남부 지역에서는 해방된 흑인 노예들에게 직접적으로 공격하는 극단적인 단체까지 생겨나게 됩니다. 여기에 한 번쯤 들어봤을 법한 KKK, 쿠클락스 클란. 한번 들어봤죠? 네. 목적이 뭐겠어요? 그냥 흑인들 차별하고 탄압하고 막 이런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들에게 테러를 가해서 그들이 노예 상태나 다름이 없도록 만드는데 이 테러 조직의 목적이 있는 거예요. KKK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흑인들에게 린칭을 가하고 폭행을 하고 어마어마한 이게 만행을 자행하는데 당시에 이 KKK 사진을 한번 보시죠. 맞아. 저거 모자 한번이라도 봤죠? 쓰고. 네. 근데 왜 이렇게 흰 두건을 쓰고 이렇게 흰 옷을 입었을까요? 좀 시각적으로 좀 무시시하잖아요. 하얗잖아요. 예? 좀 무시시하잖아요. 하얗잖아요. 예? 하얘네. 예. 그러니까 본인들이 이제 백인. 백인이 그렇죠. 자신들이 백인임을 과시하고 상대방을 주눅들게 만들기 위해서 이런 복장을 입었던 거예요. 극단적인 남부의 백일 우원 단체들이 계속된 전통이 아직까지 남아 있는 거예요. 맞아요. 사실 린치는 사회적으로도 남부에서는 큰 구경거리였습니다. 공개적으로 린칭을 했어요. 보고 있네 그냥. 목매단 거예요? 흑인에 대한 이런 공격은 남부 백인들이 거의 모두 공조한 리추얼, 의식이었습니다. 법적으로는 해방이 됐지만 흑인들의 삶은 실질적으로 그 자유를 행사하지 못했다는 얘기예요. 자, 선거권을 받았잖아요. 근데 이 남부 사람들이 그걸 받아들일까요? 유권자는 정치, 사회에 대한 최소한의 기본 지식이 있어야 한다고 투표 전에 한 가지 테스트를 해야 됩니다. 여기에 문제가 나갑니다. 백인 우월주의자들은 흑인의 투표권을 제한하기 위해 한 가지 테스트를 했다. 유권자들은 어떤 테스트를 통과해야 했을까? 나 이거 어디서 이거 들어본 것 같아. 글씨를 읽을 줄 알아야 되나? Read the book. 그러면 그 흑인이랑 백인이랑 다 그 테스트를 본 거예요? 그러죠. 아니 사실 거의 다 아까 규현 씨가 맞췄는데
정답. 타일러 씨. 문맹. 예, 문맹 테스트. 정답. 네, 맞추고 되게 부끄러워하시네요. 근데 문제는 백인들과 흑인들에게 공평하게 문제가 주어졌을까요? 다른 문제를 냈어요? 그렇습니다. 백인들에게는 비교적 쉬운 문제를 내고 흑인들에게는 그렇지 않았다니. 자, 예컨대 이런 거예요. 규현 씨, 예, 영어를 잘하시죠? 저 링컨이라고 하셨잖아요. 고양이 cat 스페링이 어떻게 되죠? CAT. 아, 그렇습니다. 야, 잘하네. 아유, 이 정도는 제가 와. 조금 난이도가 있습니다. freedom. 프리덤, 자유. FREDOM. 오. 이 하나 빠지셨어요. 교수님. 그래도 통과된 거예요. 그래도 통과된 거예요. 이거 왜 통과해요? 백인이니까. 와, 이래도 통과. 근데 어떤 사람은 예컨대 소리 나는 그대로 freedom 통과. 어머, 아, 진짜로? 만약에 흑인들이 이렇게 썼으면은 탈락이고요. 탈락. 그러니까 백인은 뭐 철자 틀려도 통과고 흑인은 대답할 수도 없는 어려운 질문을 내서 그렇죠. 흑인들에게는 투표권을 주기 싫어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지금까지도 사실은 투표를 좀 억압하려고 하는 지역들이 있어서 투표를 등록할 때 본인의 이름이나 뭐 현주소라든지 이런 걸 다 써야 되는데 하나라도 글씨가 조금 다르거나 하면은 삭제 이렇게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도요? 지난번에 대선 했을 때 굉장히 큰 이슈였어요. 그래서 특히 남부 지방에 있는 뭐 조지아주라든지 이런 데서 이제 투표자 명단에서 삭제된 사람이 뭐 10만 명 넘고 막 되게 많았거든요. 와, 아직까지도 그게 되네. 문맹 테스트를 통과를 했습니다. 또 하나 있어요. 또 통과를 해야 돼요? 투표를 하려면 투표세를 내야 됩니다. 투표세가 얼마인 줄 아세요? 2달러. 물론 각 주마다 약간 다릅니다만은 2달러는 지금으로 계산하면은 적어도 20불이에요. 이제 막 해방된 노예들에게 20불이 만만치 않은 돈이잖아요. 만만치 않은 돈이잖아요. 없지. 그렇죠? 흑인들이 싫어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은 흑인들이 투표권을 가지게 되면은 각종 보장제도나 복지와 관련된 법을 통과시킬까봐 투표에 참여할 수 없도록 제도적으로 막았던 거예요. 근데 합법적으로 흑인들을 이렇게 차별하는 법이 생기게 됩니다. 남부주에서. 합법적으로. 바로 흑백 인종 분리법. Separate but equal. 분리하되 평등하다. 이렇게 백인들은 men, ladies가 있는데 백인이 아닌 사람들은 colored. 이런 상황에서 이 아르칸소 리틀락에서 차별의 절정을 찍었던 사건이 발생합니다. (1957년 9월입니다) 무려 1,000명이 넘는 공수부대가 아르칸소에 있는 리틀락 센트럴 하이스쿨에 도착을 해요. 여기서 문제가 나갑니다. 백인만 다닐 수 있던 이 고등학교에 미국 최정예 공수부대원 1,000명이 총으로 무장한 채 들이닥쳤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서로 입학을 하게 됐는데 그 백인 학생들이 괴롭히고 린칭을 하려고 해서 말리려고. 정답! 아니, 흑인 학생이 어떻게 갔어요? 잠입한 거예요? 아니, 최초로 입학을 했다니까요. 어떻게 백인만 다닐 수 아니, 있는데. 그러면 원래 여학교다가 남녀 공학 되기도 하잖아요.
아니 바뀐 거야 그러면 학교가? 그러니까 들어갈 수 있게 된 거죠 그때. 그러니까 제 말을 들으라고요. 백인만 다닐 수 있는 학교인데라고 문제가 제가 그 나왔잖아. 얘기를 더 하면 싸울 것 같아서 제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원래 미국 남부는 같이 수업을 들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분리해서 학교를 다녀요. 흑인들은 흑인 학교, 백인들은 백인 학교죠. 그런데 1954년 판례에서 이제 그게 불법이 된 거예요. 유명한 브라운 네. versus Board of Education. (1957년 9월에 9명의 흑인 학생들이 등교하게 된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남부의 인종차별주의라면 그걸 받아들이겠어요? 안 받아들이죠. 안 받아들이죠. 있을 수 없죠. 흑인들과 같이 공부한다는 게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부모들이 거리로 나옵니다. 백인 단체들이 나옵니다.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그 학생들. 그렇죠. 협박을 했죠. 어마어마하게 분위기가 살벌했습니다. 더더욱이나 알칸사 주지사가 주방위기를 보내가지고 9명의 입학한 흑인 학생들이 등교를 못하게 막았던 거예요. 이걸 접한 당시의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화가 났겠죠. 그래서 대통령이 특단의 방법을 찾은 게 2차 세계대전에 참여했던 최정예 부대를 1000명이나 보내서 그 학생들을 보호하게 보낸 거예요. 와, 너무 멋있다. In that city, under the leadership of demagogic extremists, disorderly mobs have deliberately prevented the carrying out of proper orders from a federal court. In accordance with that responsibility, I have today issued an executive order directing the use of troops under federal authority to aid in the execution of federal law at Little Rock, Arkansas. 정확히 1년 뒤에 이 학교 최초로 흑인 졸업생이 탄생합니다. 자, 이 영상 보고 어떤 생각이 들어요? 저렇게 특수부대까지 투입돼야 했다는 게 조금 마음이 아프네요. 근데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에피소드이긴 하지만 사실 흑인 문권 운동을 촉발했던 어떤 사건이 있습니다. 그게 유명한 몽고머리 버스 보이콧 사건입니다. 네. 이 로사 박스라는 흑인 여자입니다. 너무 일이 끝나고 지쳤을 거 아니에요. 근데 흑인 이 구역은 뒤에인데 자리가 없어요. 근데 백인 구역은 널널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피곤하니 가서 앉은 거예요. 운전수가 뒤로 가세요. 피곤하니 가만히 있었던 거예요. 가세요. 안 가시네. 그래서 그대로 경찰서로 버스를 몰고 갑니다. 그래서 구속이 돼요. 그러니까 원래 버스를 타면 이렇게 이동을 할 때 버스를 탔을 때 인종 분리 제도에서는 흑인들이 맨 뒷좌석에서 앉아야 되고 앞에서 앉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기에 유명한 마틴 루터 킹 목사가 조인이 되면서 유명한 흑인 민권 운동이 탄력을 받게 됩니다. 50 years ago, a great American in whose symbolic shadow we stand today signed the Emancipation Proclamation. I have a dream that one day
this nation will rise up and live out the true meaning of its creed. We hold these truths to be self-evident, that all men are created equal. One day right there in Alabama, little black boys and black girls will be able to join hands with little white boys and white girls as sisters and brothers. I have a dream today. 링컨이 노예 해방을 선언하고 남북전쟁이 끝났잖아요. 정확히 100년 뒤의 얘기입니다. 세상에 100년 동안 뭐예요? 변한 거 없어요. 100년을. 그래서 역사학자들은 이 100년을 Dawn without morning, 아침이 없는 새벽. 100년 동안 사실상 흑인들이 아침을 보지 못하게 했던 거예요. 사실 21세기인 지금도 흑인에 대한 차별이 여전히 존재하잖아요. 그리고 뭐 흑인뿐만 아니라 최근에 뭐 코로나 사태 때문에 아시아인에 대한 그런 혐오 범죄도 많았고, 그래서 뭐 Stop AAPI Hate라는 그런 혐오 범죄 방지 단체가 있는데, 그 단체에 따르면은 작년 3월부터 1년 동안 거의 6,600건의 혐오 범죄가 일어났다고 해요. 오늘 제 강의에 굉장히 보이지 않는 목적은 우리가 미국사 강의지만 우리를 돌아보자는 데 있는 거예요. 제가 이게 역사를 공부하면서 가장 가슴이 아픈 게 뭔 줄 아세요? 가장 가슴이 아픈 게, 우리 인간은요, 종교든 인종이든 이데올로기든 자기하고 틀리면은 용납을 안 해요. 차별과 편견 문제는 오늘 내일의 문제가 아닙니다. 미국 흑인들도 10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지만은 그 믿음 속에서 지켜냈잖아요. 그렇죠? 흑인 민권 운동을 보면은 그때 가장 많이 불렀던 노래가 뭔 줄 아세요? We shall overcome someday. 언젠가 우리는 승리할 것이다. 이러한 믿음과 확신이 훨씬 중요합니다. 즉, 불의를 자행하는 그들이 문제가 아니고 그걸 막고 투쟁하고 연대하고 믿음을 갖는 우리가 훨씬 중요합니다. Despite all that divided us, North and South, black and white, he had an unyielding belief that we were at heart one nation and one people. And because of Abraham Lincoln and all who've carried on his work in the generations since, that is what we remain today. And it is for that reason that we are able to gather here this evening. 이렇게 하나하나씩 바뀌어 나가면서 점점 150년 전보다는 지금이 확실히 많이 달라졌고, 그래서 또 지금부터 150년 뒤가 되면 되게 아름다운 세상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네요. 네. 미국이 지금 막 1965년에 그때서야 사실은 평등한 사회가 됐거든요. 근데 그때부터의 미국이 지금의 미국이고 앞으로의 미국이 될 수 있는 어떤 뿌리가 내려진 순간이에요. 그래서 정말 젊은 나라인 것 같고 앞으로 그 모습이 어떻게 될지 되게 궁금하기도 해요. 먼저 유고슬라비아 연방이 어딘지 지도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도를 보시면은 북쪽에서부터 서쪽에서 서북 쪽에서 보자면 슬로베니아, 크로아티아,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세르비아, 몬테네그로, 마케도니아 6개 공화국과 세르비아 안에 북쪽에 보이보디나 그리고 남쪽에 코소보
등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너무 갈라져 있다. 복잡하죠. 네. 참고로 동유럽은 이제 슬라브족의 나라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이 지역에서 살고 있는 유고슬라비아 민족들은 남슬라브족, 유고슬라비아라는 뜻 자체가 남유고, 남쪽, 슬라비아, 슬라브족의 나라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슬라브족의 나라예요. 유고슬라비아구나. 네. 하지만 유고슬라비아 연방 안에 있었던 이들 민족은 자신들을 서로 같은 민족이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았었습니다. 교수님, 왜 같은 민족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예. 두 가지로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이 유고슬라비아 연방이 위치하고 있는 지정학적인 위치에 대해서 먼저 살펴봐야 됩니다. 지도를 보시면은 서쪽에는 독일과 오스트리아, 또 북쪽에는 러시아, 그리고 남쪽에는 오스만 터키라는 제국이 이 동유럽 지역 또 발칸 지역들을 다 지배를 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 강대국들의 지배를 받으면서 서로 다른 이질적인 문화, 정치적인 영향력 하에 들어가게 됐죠. 결과적으로 이 지역이 종교와 문화가 마치 조각난 모자이크 같은 지역이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보이시는 바와 같이 보스니아를 경계로 해서요, 서쪽은 로마 교회에서 발원이 된 카톨릭 문화권, 그리고 보스니아의 동쪽은 콘스탄티노플 교회에서 시작된 정교 문화권으로 나뉠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 결정적이었던 것이 보스니아가 바로 이슬람 유럽 문화권의 끝선에 자리하게 되면서 카톨릭, 정교, 이슬람 문화권의 혼재된 양상들이 바로 이 지역에서 대두되게 되는 것이죠. 서로 다른 문화와 역사, 종교를 갖게 되면서 다른 민족이라는 인식이 자연스럽게 형성됐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복잡한 민족 관계를 얽혀있는 이 지역이 어떻게 하나로 뭉치게 됐느냐, 어떤 사건이 있었길래 뭉치게 됐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변화의 시작은 우리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1차 세계대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무렵부터 유럽의 지형이 크게 변화를 이루게 되는데, 한번 칠판을 보시면은 1차 세계대전 당시에 그 발칸반도 지역의 영토죠. 보면은 크로아티아와 슬로베니아 지역, 보스니아 지역은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 지배를 받았고, 나른 지역은 오스만 터키 지배로부터 벗어나서 발칸 전쟁, 그리고 1차 세계대전의 승전국이 됐던 세르비아가 차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독립국으로서는 당시 힘이 약간 부족했었던 슬로베니아, 크로아티아, 이제 독립은 했는데 오랫동안 외세 지배를 받았으니까 힘이 없잖아요. 이들 국가가 당시 국가를 가지고 있었던 세르비아랑 같은 연합 국가를 만들게 됩니다. 세르비아, 크로아티아, 슬로베니아 왕국이라는 긴 이름으로 이렇게 만들어지게 됩니다. 다는 거예요? 예, 세르비아가 너희가 힘이 좀 세지만 나라 이름을 서로 평등하게 하자라 해서 세르비아, 크로아티아, 슬로베니아 왕국이라 하자라고 해서 이 왕국은 남슬라브족의 첫 번째 통합 왕국이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인종 청소가 일어났던 유고 연방, 그 지도랑 매우 비슷합니다. 영토적 경계가 처음으로 왕국을 만들었잖아요. 한 나라 안에 살았는데 이 민족이 평화롭게 서로 공존만 했을까? 전혀 그러지 않았을 많이 싸웠을 것 같은데. 맞습니다. 안타깝게도 왕국은 유지되는 내내 민족 간의 엄청난 문제점에 봉착하게 됩니다. 실질적인 이제 주도권은 당연히 세르비아가 장악을 했죠. 자신들이 주도하는 세르비아 중심의 국가를 만들었다라고 생각한 거죠. 서로 동상이몽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민족 간에 이제 미묘한 신경전들이 계속해서 있을 수밖에 없었던 거다라고 할 수가 있죠. 자, 그런데 1929년 유고슬라비아 왕국으로 이름을 개칭합니다. 근데 이걸 만들면서 세르비아 출신 왕이 바로 독재 왕정 국가로 만들어요. 왜 그래? Europe's tangled diplomacy in Marseille. Vive Alexander! Vive Laurent! Oh, they've been shot! The king is dying and Bartho's fatally wounded. The crowd is infuriated. The police can't hold them. Subjects chosen by lot to do this foul deed. He tried to kill himself after firing a fusillade into the king. 결국 이 왕국은 커다란 한 사건으로 인해서 세계사적 사건으로 인해서 결국 분열되게 됩니다. 그 결정적인 계기가 바로 그 전 세계를 강타한 제2차 세계대전이다라고 할 수가 있죠. 1941년 나치가 이 유고슬라비아 왕국을 침공하면서 왕국이 이제 항복을 하고 멸망을 하게 되는데 그러면서 왕국은 주변 국가들로 전부도 갈라지게 되죠. 보시면 주변에 있는 국가들, 뭐 독일과 이탈리아, 헝가리 등 주변 국가들로 완전히 다 쪼개지면서 갈라진 걸 볼 수가 있죠. 자, 그런데 한 가지 독특한 국가가 보입니다. 바로 이 크로아티아 독립국가 보이시죠? 크로아티아는 독립했지? 크로아티아는 그 당시에 크로아티아 독립을 지원해줬던 국가가 있습니다. 2차 세계대전 때 전쟁의 주역, 바로 히틀러, 나치 독일의 지원을 받아서 이렇게 독립국가를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나치에 부역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건가요? 당연하죠. 예, 나치에 협력도 하고 나치를 지지하면서 이때 이 지역을 장악을 하게 되는 거죠. 자, 이때 오늘 수업에 중요한 내용이 다시 등장합니다. 바로 이때 크로아티아인들에 의해서 첫 번째 인종 청소가 시작되게 됩니다. 크로아티아 독립국가는 이제 나치를 등에 업고 이 지역에 있는 민족 중에서 크로아티안을 제외하고 나머지 민족들, 뭐 세르비아인, 당연히 유태인, 또 집시, 또 보스니아인 등을 대량 학살하고 탄압을 하게 되는데 그중에서 가장 큰 탄압을 받았던 민족이 누구였을 거라 생각하십니까? 세르비아? 당연하죠. 제일 세르비아 셌으니까. 맞습니다. 예. 왜? 힘이 가장 셌고 왕국 시절에 자기를 많이 괴롭혔으니까. 복수하는 거죠. 그렇죠. 복수하는 겁니다. 예. 자, 크로아티아인들이 저지른 그 인종 청소의 중심에 섰던 인물이 하나 있습니다. 안테 파벨리치라는 인물이죠. 안테 파벨리치 인물은요, 히틀러의 지원을 받아서 크로아티아 독립국가를 세운 지도자인데 As the commentator, the defender of religious freedom, a large share of Orthodox adherents as well, which created the Croat Orthodox Church. 히틀러하고 매우 닮은 점이 있습니다. 그 닮은 점이란 게 굉장히 극단적인 민족주의자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여기에 더한 게 독실한 카톨릭 신자였습니다. 크로아티아는 기본적으로 카톨릭 국가입니다. 안테 파벨리치는 크로아티아 독립국가를 크로아티아인과 카톨릭 신자만이 살 수 있는 국가로 만들고 싶어 했습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세르비아인은 정교도, 크로아티아인은 카톨릭인이죠. 보스니아인은 무슬림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크로아티아인만이 살게 하려면 어떻게 되죠? 종교를 다른 종교를 믿거나 다른 민족들은 이 영토에서 청소를 시켜야 되겠죠. 자, 이게 바로 그가 실행했었던 인종 청소의 시작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안테 파벨리치의 인종청소는 그 히틀러가 있었던 방식, 그 아우슈비츠 수용소를 통해서 유태인을 대량 학살하는 그것과 또 하나의 자신만의 방식을 더하게 됩니다. 히틀러가 유태인들을 세상 어디에도 발을 딛지 못하게 하겠다라는 생각으로 갔다면 파벨리치는 여기에 더해서 종교 강제 개종 작업을 시킨 거죠. 어떤 종교로? 가톨릭으로. 맞습니다. 어이구. 저 길거리에서 그냥 저렇게. 와. 심지어는 가정집에 들어가서 세르비아 가족 전체를 학살하기도 했고 이게 모두 종교 개종이란 명목하에 앞세운 인종청소였다라고 할 수가 있죠. 안테 파벨리치가 히틀러랑 비슷한 면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럼 뭔가 히틀러한테 못된 거 배워서 좀 따라한 그런 것도 있을까요? 네, 바로 인종청소를 목적으로 해서 독일 그 당시 나치 정권이 만들었던 게 뭐죠? 강제 수용소를 만들었죠. 학살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크로아티아 독립국가 안에도 이 세르비아인 유태인, 보스니아인 등을 그 함께 가두는 집단 수용소, 강제 수용소가 수십 군데가 있게 됩니다. 대체 이런 곳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났나? 이 당시 증언한 상황을 우리 혜성 씨와 우리 규현 씨가 한번 좀 읽어주시겠습니까? 네. 그들은 노래를 부르도록 강요하며 헤어져야 하는 어머니를 위해 우는 아이들의 울음소리가 들리지 않도록 했습니다. 아이들은 울며 비명을 질렀고 어머니들은 아이들을 위해 울었습니다. 한 아이는 머리를 대변에 대고 누워 있었고 다른 아이는 오줌 속에 누워 있었습니다. 나는 그중 한 명에게 다가갔고 그녀는 미소 짓는 것처럼 나를 쳐다보았습니다. 그녀는 이미 죽어 있었습니다. 실제 수용소로 끌려온 사람들은 식량과 물, 위생용품들을 거의 제공받지를 못했었습니다. 그냥 이렇게 지내다가 죽거나 혹은 강제로 처형을 당해서 죽거나 하는 그 두 가지 길밖에 없었거든요. 그중 특히 가장 악명이 높았던 수용소가 있습니다. 바로 야세노바츠 수용소입니다. 야세노바츠. 얼마나 악명이 높았냐면 당시 나치 그 독일 히틀러 쪽에서도 크로아티아인들을 향해서 너무 이렇게 잔인하게 한다라고 할 정도 적당히 좀 해라라고 할 정도로 나치 쪽에서 그럴 정도로 이렇게 잔인하게 참혹하게 죽였습니다. 그래서 이곳에서만 4년 동안 최소 학자들마다 의견이 틀리지만 10만 명에서 최대 75만 명의 세르비아인 그리고 그의 민족들이 인종청소라는 명목으로 집단 학살을 당했습니다. 진짜 많이. 그리고 여기에서 죽음을 당한 사람들은 이제 강에 내던지죠. 왜냐하면은 이런 그 전염병 때문에 강에 내던지게 되는데 강물을 따라서 오다 보면 그 강물이 그 세르비아 수도인 베오그라드라든지 주변 국가로 다 흘러갑니다. 그래서 세르비아 곳곳에 바로 이 시신들이 흘러내려오면서 그 참상들이 조금씩 알려지게 됐죠. 제2차 세계대전 중 유고슬라비아 전체 지역에서 죽은 사람이 약 170만 명 정도 됩니다. 그중에 100만 명이 바로 이런 인종학살, 그래서 집단 학살을 당해서 죽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1945년 5월 나치는 항복을 했고 이제 2차 세계대전은
끝을 맺게 되죠. 인종 청소 주도했던 안테 파빌리치 어떻게 됐겠습니까? 큰일 났죠, 이제. 예, 큰일 났죠. 네. 그래서 그걸 피해서 도망을 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망명했구나. 그래서 오스트리아를 거쳐서 아르헨티나, 스페인으로 도망을 갔지만 끝까지 뒤쫓아왔던 세르비아인에 의해서 결국 죽음을 맞이하게 됐다를 할 수가 있죠. 자, 그런데 2차 세계대전 이후 이러한 민족 간의 갈등을 멈추게 해준 인물이 등장합니다. 누구인지 한번 확인해 볼까요? 바로 이 지역의 지도자 요시프 브로즈 티토라는 아주 걸출한 인물입니다. 티토는 오늘날까지도 상당수 많은 가족들이 숭상하고 있는 인물 중에 하나인데 그 아버지는 크로아티아인, 어머니는 슬로베니아인 혼혈민족 출신인데 1차 세계대전 당시에 참전을 했다가 러시아의 포로로 잡힙니다. 그런데 그 수용소에서 배웠던 게 바로 요 사회주의 이념입니다. 그걸 바탕으로 이 고국에 돌아와서 이 사회주의 세력을 규합하고 2차 세계대전 때는 우리 파르티잔, 빨치산이라고 들어보셨죠? 네. 예, 그 파르티잔 세력을 규합을 하면서 나치의 끝까지 저항을 하게 되죠. 결국 1945년 독일의 패망과 함께 티토를 중심으로 사회주의 유고 연방이 구성되게 됩니다. Mi smo more krvi prolili za bratstvo i jedinstvo naših naroda. I nećemo nikome dozvoliti da nam dira ili da nam ruje iznutra, da se ruši to bratstvo i jedinstvo. Nijedna naša republika ne bi bila niko i ništa da nismo svi zajedno. A mi moramo stvarati svoju istoriju, moju jugoslavensku socijalističku istoriju i jedinstvenu. 여기 지도를 보시면 티토는 각 민족의 역사, 문화, 그다음에 종교적인 어떤 선을 따라서 경계를 나누고 연방 안에 6개 국가와 2개의 자치주를 만들어줬던 것이죠. 유고슬라비아 연방의 모습이 바로 이때 만들어진 것입니다. 자, 티토는 다양한 민족으로 구성된 연방을 이끌면서 중요하게 생각했던 목표가 있었습니다. 통합? 첫 번째가 힘들고 어렵고 이럴 때 가장 필요한 게 뭐다? 잘 먹는 거 경제. 아니에요? 그렇죠. 맞습니다. 예. 유고슬라비아는 사회주의 국가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본주의 시스템을 일부 도입하고 정부는 최소한의 역할만 하는 노동자 권익을 최대한 보호해서 경제 정책을 시행하면서 경제를 부흥하려고 했죠. 크로아티아 독립전쟁 이후의 유고 연방은 어떻게 됐을까? 자, 지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슬로베니아와 크로아티아까지 떨어져 나가게 되면서 유고 연방은 이제 막 급격하게 흔들리기 시작을 해요. 그리고 여기에 마케도니아가 슬그머니 연방에서 이탈을 하게 됩니다. 교수님, 근데 가만히 있던 마케도니아는 갑자기 왜 독립했어요? 마케도니아는 이런 유고 내전과 보스니아 내전 와중에 슬그머니 빠져나가 버립니다. 머리 좋다. 네, 실제로 슬로베니아처럼 조금 수월하게 독립을 한 거네요. 네. 크로아티아랑 전쟁 중이었던 세르비아는 당시 병력을 분산할 수 없었던 관계로 어쩔 수 없이 마케도니아의 독립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게 되는 것이죠. 이제 연방 안에 남아있는 나라는 보스니아, 세르비아, 몬테네그로만이 남게 됩니다. 그런데 몬테네그로인가 세르비아인은 서로 민족 간에 굉장히 가까웠어요. 여러 가지 면에서. 그러다 보면 이제 보스니아만 남게 되는데 이 보스니아가 연방의 존속을 바랬을까? 아니요. 예, 맞습니다. 실은 그 다른 나라들이 독립해 나가는 과정을 보면서 보스니아도 고민에 빠져요. 내가 만약에 계속 연방에 남을 것인가 아니면 우리도 독립을 할 것인가 라는 고민을 빠지다가 결국 독립의 길을 선택하게 됩니다. 유고 내전 중 최악의 전쟁터이자 20세기 최악의 인종 청소가 나타났던 곳이기도 합니다. 아니 교수님 그러면 이곳에서 또다시 내전이 시작된 건가요? 네, 맞습니다. 1992년 3월 얼마 안 됐어요. 보스니아가 연방 탈퇴 선언을 하게 되자 이제 연방군, 즉 세르비아군의 공격이 시작되게 되는데 당시 유고 연방의 주축이었던 세르비아는 보스니아만큼은 또 절대 놓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바로
그 세르비아가 슬로베니아는 열흘 만에 포기하고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죠. 크로아티아는 바로 포기하지 않는 이유 기억하십니까? 아, 세르비아인들이 많이 살고 있어서. 맞습니다. 네. 세르비아인들이 보스니아 내에는요. 인구로 보자 그러면은 약 43.5%가 보스니아인 무슬림계고 그 다음은 정교도 세르비아인이 31.2%입니다. 그리고 그 뒤를 이어서 약 17%가 크로아티아인 카톨릭계라고 칠 수가 있죠. 당연히 많은 세르비아인들이 살고 있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왜 수많은 세르비아인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보스니아가 연방 탈퇴를 결정할 수 있었을까요? 1992년 2월 보스니아는 연방 독립 의사를 묻는 국민 투표를 진행하게 됩니다. 독립을 하겠다라는 찬성표가 무려 99%가 나옵니다. 아니 근데 민족도 섞여 있다면서요? 자, 세르비아계는 투표에 참여를 안 했습니다. 하지만 이슬람교를 믿고 있는 보스니아인, 카톨릭을 믿고 있는 크로아티아인만의 투표 결과로 92년 3월 독립을 선언하게 된 것이죠. 그럼 반발이 심했겠는데 세르비아에게는? 당연히 반발이 심했습니다. 그래서 세르비아군은 다시 한번 전쟁을 일으키게 된 것이죠. 세 번째 유고 내전인 보스니아 내전이 발발하게 된 것입니다. 끝이 없다. 보스니아 세르비아인들도 전쟁이 일어나자 자신들만의 국가를 만들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이게 바로 스르프스카 공화국이라는 나라인데 이곳에서 역시 그 세르비아인들은 자신들의 가족, 민족을 지킨다는 이유로 타 민족들을 몰아내고 자신들만의 자치국가를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자체적으로 민병대를 만들어서 연방군과 힘을 합쳐서 보스니아를 공격해 들어갔던 것이죠. 첫 번째 공격으로 92년 4월 5일 13,000여 명의 병력을 동원해서 보스니아의 가장 큰 도시 어디죠? 사라예보. 사라예보. 맞습니다. 사라예보 주변을 포위하기 시작을 합니다. 이 지도를 보시면 빨갛게 나와 있는 지역이 세르비아가 포위하고 있는 지역이고 사라예보 도시를 둘러싼 산악지대를 세르비아가 주축이 된 유고 연방군이 포위하고 사방이 막힌 도시로 만들어버린 것이죠. 사라예보 시민들을 향해서 유고 연방군이 무차별 공습을 퍼붓게 됩니다. 시민들한테요? 네, 무기 하나 들고 있지 않은 시민들을 향해서 이제 쏘게 되는데 지금 이제 스나이퍼나 이런 공격을 피해서 막 달리는 거죠. 총이 안 맞으려고. 그냥 일반인들한테 쏘는 거라고요? 예, 저 유엔군 전차를 의지해서 도망을 치고. 버스나 트램에서도 계속 고개를 숙이면서 가는 거예요. 일본인들 왜 쏘지? 진짜 얼마 안 된 일인데. 애기까지. 나 정말. 결국 자신들을 지키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하게 되는데 그 방법 중 하나 한번 이 사진을 통해서 어떤 방법을 동원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시민이 자기가 스스로 무장을 한 건가요? 네, 맞습니다. 총을 든 그 사라예보의 여성이라는 그 유명한 사진입니다. 아주 유명한 사진인데 대충 민간인이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예. 당시도 어디서 총알이 날아올지를 모르니까 그러한 공격에 맞서서 실은 그 자신의 이웃 장례식을 지켜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총을 들고 경계를 하고 있는 모습인 거죠. 교수님 이제 우리 전쟁 영상이나 사진 같은 거 보면 제 기억 속에는 다 흑백 영상들로만 기억이 돼 있는데 이렇게 컬러로 된 영상들이나 사진들을 보니까
영화에서만 보던 것들이 현실로 일어났다는 거에 대해서 좀 믿겨지지 않습니다. 그게 형 초등학교 때 일어난 일이야? 나 초등학교 때. 실은 많은 분들이 이런 게 정말이야? 조작된 거야? 라고 현실감을 잃기 마련인데 실은 우리가 현실에서 지금도 뭐 유럽의 한 나라에서 또 일어나고 있는 현실의 모습이죠. 당시 사라예보 포위전은 무려 1425일이나 지속됩니다. 와. 1년이 365일이니까 몇 년인지 감이 잡히시죠? 그 당시 사망한 시민만 13,000명에 이르게 됩니다. 자, 그런데 길게 이렇게 포위를 했는데 그러면은 식수나 이런 게 부족해서 다 굶어 죽거나 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라예보 시민들이 살아남을 수 있었던 그 방법이 있습니다. 그 사라예보 포위 사진 보이시죠? 그 사진에 있는 그 공항만 포위를 안 당했거든요. 그래서 공항과 가까운 한 집에 가정집이죠. 터널을 만들어서 공항으로서부터 연결을 하는 겁니다. 야, 이거를 팠어 그때? 터널 안에서 이렇게 철로를 만들어서 물자를 쉽게 수송하게 만들었는데 일명 구원의 터널이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환자도 사라예보 갈 때 이곳 방문할 수 있어요. 아, 그래요? 여기 약간 관광지처럼 보존이 돼 있나요? 네, 네. 실제 저도 그 사라예보 가서 여기 현장에 직접 가서 봤는데 그 가정집이 나중에 들켜요. 그래서 세르비아 군인들한테 온 총탄을 맞게 되는데 그때 죽습니다. 그 가정집 주인들이 죽는데 전부 다 총탄 자국입니다. 가서 보면 그 집이. 아니 교수님 그러면 이때 국제사회는 아무것도 안 하고 손을 놓고 있었나요? 국제사회도 세르비아가 주축이 된 연방군 공격에 긴밀하게 대처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내전이 이제 본격화되자 미국과 유럽 공동체, 당시 이시죠. 오늘날은 유럽연합이죠. 보스니아의 독립을 이제 인정해주면서 본격적으로 지원에 나서는데 이렇게 국제사회 지원이 가속화되자 연방군도 마음이 급하겠죠. 보스니아 남부와 서부의 대규모 미사일 공격으로 대응하기 시작을 합니다. 자, 여기에 세르비아 대통령 밀로세비치 이 사람은 보스니아 내에 있는 세르비아 민병대들을 자극해서 세르비아인들이 살 땅을 조금이라도 더 확보하고자 지원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지 세르비아인들이 좀 더 살 수 있는 땅을 확보할 수가 있게 될까요? 쫓아내고 청소를 해요. 예, 인종청소가 보스니아 내전에서도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게 된 것이죠. 자, 세르비아 민병대는요, 나치가 처음 유대인을 차별해서 몰아낸 것처럼 정말 다양한 방법을 써서 다른 민족들을 쫓아내게 됩니다. 직장에서는 여러 방법을 써서 해직을 시키고 길거리에서 괴롭히거나 집단 폭행을 하거나 혹은 다른 민족이 갖고 있었던 사무실을 한밤중에 폭파하거나 뭐 집을 공격해서 탈취를 하기도 했었죠. 이제 이러한 인종청소는 전초전에 불과했다. 한꺼번에 그리고 빠르게 인종청소할 방법을 찾아내는데 그게 바로 집단학살이었습니다. 실제 인종청소라는 이름으로 집단학살이 매일같이 보스니아 전 지역에서 벌어지게 됩니다. 매일같이요? 매일같이 벌어집니다. 실제로 그 도보이라는 지역에서는 약 11번 이상의 집단학살이 진행됐었고 포차 남쪽 지역에 이 지역에서는 약 2년간에 걸쳐서 지속적으로 집단학살이 이루어지는데 2,700명 이상이 희생됐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곳, 20세기 최악의 장소, 최악의 인종청소가 이루어진 장소가 있습니다. 스레브레니짜라고 보이시죠? 네, 스레브레니짜 바로 이곳입니다. 세르비아인들이 장악한 스르프스카 공화국 내의 산악마을이죠. 스레브레니짜라는 어떤 자그마한 도시인데 이 지역의 주된 민족은 보스니아인과 크로아티아인이었습니다. 근데 근처가 좀 세르비아랑 가깝죠. 바로 붙어 있는. 예. 그러다 보니까 세르비아가 어떻게든지 장악하고자 했었던 지역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들은 마을로 통하는 모든 도로를 차단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이곳을 떠나지 못하는 만여 명의 그 주민들을 가두고 집단 학살을 하게 됩니다. 앞서 본 우리 처음 시작했을 때 그 유해 영상 있었죠. 유해 발굴 영상. 그 장면이 바로 그 스레브리니츠 학살 장소의 그 매장터입니다. 이들의 범행이 낱낱이 밝혀진 재판 기록문 일부를 가져왔는데 혜성 씨가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1995년 7월 13일 크라비카 창고. 1000명이 넘는 보스니아 남자들은 기관총, 수류탄, 그리고 다른 무기들에 의해 창고 안에서 죽었다. (1995년 7월 14일) 페트로바츠 근처 댐. 이 지역 학교 출신의 보스니아계 무슬림 남성 1000명 이상을 댐 밑에서 죽이고 다음날 아침 굴착기와 중장비를 동원해 희생자들을 묻었다. 세르비아 민병대는 불도저로 밀어서 시신까지 이제 심각하게 훼손을 이제 시키고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잔혹하게 살해하거나 마치 전리품처럼 시신을 망가뜨린 경우도 허다했습니다. 보기 너무 힘들어요. 보시면 못 아시겠지만 보겠어요. 좀 참혹한 광경이죠. 못 보겠다.